일생을 정의에 바쳤던 고인이 영면에 드는 순간 연신 흘러내리는 추모객들의 눈물이 마른 하늘을 적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김대중 도서관. 예. 이곳에 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흔적이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이 김대중 도서관은 대통령 도서관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예. 문을 연 데고요. 그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방은 예, 이 방은 지금 소접견실인데요. 예.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이제 그런 공간이고. 공간은 작은 예. 이 공간은 이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공개되는 것일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신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서거를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참 기쁜 일이잖아요. 예. 인사 많이 받으셨겠어요. 예. 뭐 수고 많았다, 예. 고생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 그야말로 대장정을 끝내셨는데 끝내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6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예. 작업이. 예. 만 6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심적인 부담이 육체적인 부담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자서전을 많이 쓴다면 내 거 쓰는 거하고 제 자서전은 제가 쓸 일 없을 겁니다. 예. 대통령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 예.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참 좋네요. 쓰시다 보면 저절로 내 삶과 자꾸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반성도 되고 막.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때 낭망하고 막 이 대통령 예. 글이 잘 안 될 때 예. 저한테 스스로 한 얘기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사실 분도 있는데 예.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옮기냐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서전 제목이 그냥 김대중 자서전. 예. 부제나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많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예. 뭐 평화와 관련된 정의와 관련된 많이 나왔는데 김대중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성이나 무게, 그 김대중이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아픔이나 눈물 그런 건 김대중을 능가할 수 없다. 김대중 그 자체가 주는 그걸 우리가 살리자. 그래서 그냥 김대중 자서전을 했고요. 또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전 모든 나라에 번역이 될 텐데 그때는 김대중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상징이 아니냐, 상징이고 브랜드다라고 해서 그냥 김대중 자서전으로 하자. 네.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집필 기간이 6년 딱 집필 기간입니까? 아니면 뭐 준비 기간? 그 준비 기간도 포함되어 있죠. 제가 2004년 4월에 대통령을 처음 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구술을 하기 시작하고 집필에 들어간 것은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년간. 근데 6년 총 6년이잖아요. 네. 그동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내 사생활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뭐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다 아니야 빨리 가서 글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그죠? 엄청난 그 부담 아니에요, 사실. 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술을 먹기 위해서 빨리 글을 쓰자. 그래서 낮에 예. 그 막 쓰고 예. 뭐 밤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했죠. 근데 술 마시면서 걱정 안 하고 먼저 쓰고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 김 전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 집필자로 우리 김 위원님을 낙점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원래 친분이 있으셨어요? 아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예. 그 면식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어느 날 그 김한정 최경환 비서관이 예. 저를 보자고 왔어요. 예. 대통령님 자서전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날 그렇게 알고 계신가? 네, 근데 대통령께서 신문을 이게 숙독하시잖아요. 예. 숙독하시는데 특히 이제 경향신문을 그 당시엔 이제 예. 아주 깊이 읽으신 모양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판해 보신 적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님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이제 말하자면 인적 장막이 쳐져 있는데 예, 예. 측근들을 잘 보시라고. 아, 네, 대통령께서 그들을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 그 아무튼 이제 그러면 자서전 집필을 청탁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참 부담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님을 뵀죠. 옆 여기서 예, 바로 옆에 바로 옆 저희가 지금 얘기한 요 옆방이 이제 그 집무실. 집무실로 쓰시던 예, 건가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거의 독대죠. 독대죠. 예, 예. 예. 그때 2004년 4월이면은 이 동교동에 그냥 노을이 쫙 깔려 있을 때입니다. 예. 크게 그 모든 그 민주당의 그 선거 참패하고 소위 그 김대중을 따르는 그 가신들은 전부 전장에서 피 흘리고 와서 마당에 시체가 질비할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이거 왔었거든요 이게. 근데 표현 너무 좋네. 근데 논설 위원님 일단 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왔을 때 대통령께서 저 걸어오시는데 놀랐어요. 너무 쇠약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한류와 우리 민족의 문화 재창조력과 한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분 참 이 저 몸도 쇠약하고 그 심적인 고통도 굉장히 지금 크실 텐데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의 깊이는 다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보시면 우리 예. 저 못 들어봐서 예. 그러시는데 실제로 면전에서 들어보고 그 나올 때는 사람 다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고 그래서 그날 이런 분의 삶이라면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 고생이 되더라도 아, 그러니까 그날 독대하면서 예. 자 이제 자네가 내 자서전을 좀 부탁하네. 예.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기 바라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정하게 서술해라. 음. 공정하게 서술해라. 공정해라. 예, 공정하라. 또 한 가지는 그게 생명이죠, 자서전. 예. 저를 이제 택했던 것도 미문을 쓰는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도 저한테 이제 그걸 했던 것은 예. 아마 공정하게. 기자니까 공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정하게 써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훈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뭔가 이제 보는 사람하고 남는 게 있어야 그렇지. 된다. 뭐 깨닫게. 예. 마지막에 이제 소설처럼 재미있게 써라. 뭐 이렇게. 야,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정치인의 삶을 그 소설처럼 재밌게 쓰는 게 참 그 더구나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을 보내셨는데. 그 파란만장하시기 때문에 예. 소설처럼 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걸 제대로 소설처럼 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동하는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남편은 생전에 납치, 감옥,
연금, 망명 생활 등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생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깊은 신앙심과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위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연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자서전 기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구술을 하시고 예. 대통령께서 41차례로 기억합니다. 41번인가 구술하시고, 예. 그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녹화를 같이 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으셔가지고 구술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2시간 정도 맥시멈 예. 2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술 횟수가 이렇게 많았고, 예.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예.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구술을 해주셨어요. 예. 대통령의 일기도 그 자서전 자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기 다 보신 거예요? 예, 저는 다 봤죠. 다 보셨어요? 예. 김 전 대통령의 일기를 직접 보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일까요? 예. 일기를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 촛불 집회를 보고 이분은 그 옛날 그리스의 그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떠올립니다. 아,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아고라 같은 예.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미래 사회는 절대 독재를 할 수 없다. 쌍방향의 이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그런 불의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아주 놀랍게 얘기하십니다. 예. 일기에 이렇게 나온 얘기 들었거든요. 생전에 원고 좀 보셨나요? 아, 그렇죠. 예. 보시고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자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글이. 예. 평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마음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상권까지는 다 보셨거든요. 예. 상권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맨 마지막에 먼동이 트고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 예. 상권의 끝인데 예. 그것까지 이제 보시고 학원 재임 기간은 이제 못 보셨죠. 김 대통령의 그 일기에 보면 예. 일기에 우리 위원님의 글을 상당히 흡족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기분 되게 좋으셨겠어요. 아, 좋죠. 김태근 사장은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뭔 사장은? 아, 제가 저 경향신문사 계열사 사장을 했어요. 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예. 꼭 그 호칭을 가장 그 사람이 좋았던 명칭. 가장 높이 쓸 높았을 때 때 명칭. 아. 그때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도 김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런 그 참 배려하는 마음이시죠. 옛날에 저도 김 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사장은 예.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이제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경랑의 시대에 그 정말 우뚝 선 인동초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의 평생을 이제 더듬어가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순간이 많았겠어요. 가슴이 타오른다는 표현은 상당히 저 완곡한 표현이에요. 문학적이네요. 네. 예.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먹먹할 때가. 뭔가 아득해지고. 예. 예. 5번의 죽을 고비도 그렇고 또 이 지역주의의 그 화신처럼 예. 그리고 거짓말쟁이 예. 뭐 용공분자 이런 것을 매도당할 때 예.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예. 그리고 뭐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쓸 때는 참으로 제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글을 못 쓰고 뭐 나와서 술 한잔 먹자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서전을 쓰시다 보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비밀이라거나 그런 게 이제 이번 자서전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네. 뭐가 있나요? 본인이 이제 서자라는 것을 처음 밝히셨고 그간의 그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위한 정적들이 만들어낸 소문들인데 그 서자 부분에 대해서 안 밝혔어요. 한 번도. 예. 그 이유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김대중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저 학교에서 오면은 그 아들의 길목만 지키고 있다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점심 먹이고 뭐 저녁 먹이고 이런 완전히 그 아들에 대해서 바친 삶이거든요. 그래서 서자라고 밝히면 어머니의 누가 예, 될까봐 예. 거기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밝히고 결국 이제 이제는 편안하게 예, 밝힐 수 있다. 우리를 불러서 예. 서자인 걸 밝혀달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제 그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과 화해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일기에서 나온 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또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서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회를 다 밝히셨어요. 예. 대통령께서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많이 쓰시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죠. 예. 예. 메가톤급의 무슨 뭐 비밀이 이렇게 돌출하고 이건 예. 김대중 대통령의 삶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야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늘 쫓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음. 그런 면에서는 뭐 이번 자서전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밝히셨죠. 자기가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그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산 나누고 그러고 목표로 나오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하시고 그래갖고 결국 목표로 나와.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오늘날 나는 없는 거죠.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생을 다 지금 글로 썼잖아요. 네. 그분의 일생을 소상하게 듣고 사실에 입각해서 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네. 그런 성공의 기회가 탁탁 오는 게 보이던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기회는 예. 사람의 기회는 천사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 야. 그건 악마의 얼굴로도 온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본인한테 온 역경과 이런 순환도 예. 모두 자신의 그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망의 계곡에 떨어졌어도 예. 대통령은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는 고비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좀 탁월한 능력이죠. 그건 그런 능력이죠. 그런 걸 가지고 계셨죠. 예. 그건 자신을 믿는 힘이 같아요. 나를 믿는 힘. 나는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자서전 쓰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에 일을 보러 왔다가 예. 이게 말하자면 공산 치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강을 넘어가서 이제 목포까지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그게 좀 가슴 뭉클했어요. 그 참외를 먹어가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목포에 갔는데 어머니가 미이라처럼 말라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갔더니 다 이제 우익 쪽이라고 해서 다 좌측에서 재산을 다 예. 뺏어가고 그리고 아들은 반공을 오해해서 낳았어요. 둘째를 그 차영희 여사가 예. 첫째 부인께서 예. 그래서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고 이제 목포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는데 밥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하루에 주는데 밥 일할 수도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깨구리처럼 이렇게 이게 엎드려서 그걸 이제 그 말씀하시고 올 때 참 그리고 전라도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천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허천나게 먹는다. 허천나서 이게 막 겁지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먹어도 막 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허천나게 먹었다라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참 저 웃으면서도 참 웃고 있어도 참 눈물겨운 일이더라고요. 같이 웃으면서도. 이 책은 남편의 자서전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서전 집필하시면서 김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이도도 방문하셨죠. 예. 뭐 당연히 다 몇 군데 그런 곳은 가보셔야 되죠. 그 어릴 때부터 보통 소년들과 달랐는지 그런 어린 시절도 궁금하네요. 이제 공부 잘했다는 건 뭐 다 아는 거고요. 공부를 잘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생각이 좀 어른스러우셨고,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저 신문을 탐독하셨고, 예. 그 중에서도 정치 면을 아주 흥미롭게 이제 보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 누구보다 겁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 화장실이 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예. 그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이제 겁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좀 하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 선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먼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누가 나 임금이 된 뭐 상이 나왔다, 누가 뭐 점쟁이가 그랬다던가 그래서 예.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옆 동네에서 그런. 뭐. 목포상고 졸업하신 후에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고 해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대학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만주 건국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셨죠. 근데 바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길도 끊기고, 예. 이제 그것도 그런 말씀 하세요. 거기 건국대학교 안 간 것이 예. 잘 될 수도 있다. 왜냐, 예. 곧바로 이게 저 남북이 갈렸잖아요. 예. 그럼 북에 있어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못 가고 바로 이제 그 취직을 하셨죠. 이제 일본인들이 다 이제 철수했으니까 그 경영진이 이제 경영진들이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이 되잖아요. 네, 그 종업원들이 추대해서 예. 이제 사장이 이제 되시는 거죠. 경영도 잘하셨죠. 잘하셨죠. 예. 훗날 예. 경영인들 만나면은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은 예. 저기 그 재벌 회장 됐을 거라는 말씀하세요. 아마 그 자신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노사관도 뚜렷했고, 그래서 훗날 목포에서 그 이제 출마했을 때도 노조가 적극 밀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처음으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고난을 겪기도 했다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목포 형무소에 이제 수감돼서 아까 그 배고프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강당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강당에서 형무소 강당으로 가니까 대통령은 이미 먼저 가 있었어요.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예감했어요. 끌려가면 죽는다. 발버둥 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선에 와서 딱 끊긴 거예요, 그게. 한 300명 정도 있다면 반반 정도로 나눈 거죠.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대통령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거기서 갈린 거죠. 그 줄로. 그러면 정치의 뜻을 둔 건 언제부터인가요? 결정적인 것이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 났을 때요. 이제 전선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여기 좀 이런 아주 참혹한 상황에서도 권력만을 쟁취하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전기에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처음에 어디로 뛰어들어요? 이게 목포의 선거로 무소속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지시고 내리 3번 떨어지십니다,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치 인생이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죠? 예, 계속. 계속. 나중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되는데요. 그 이제 훗날 인제에서
된 거고 예. 곧바로 그 또 저 5.16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된 그때는 의사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유원 선수도 못하고 아 되자마자. 예. 그러니까 인제에서 당선돼가지고 예. 그 말하자면 5.16 그 구테타 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서울을. 그래서 그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겨뤘을 때 그때 대단했었죠. 그때 네. 저는 아주 어릴 때였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박정희하고 맞붙는다. 근데 대단하단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 예.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책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 정책 선거라는 게 그 당시에는 거의 병영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독재였고 그 당시에 4대국 안전보장론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4대국이 우리 평화를 책임져 줘야 된다. 예. 그리고 한국 예비군을 철폐하겠다. 그리고 대중경제론을 또 설파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지금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서민경제 위주의 그 경제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미리 내다보고 폭로하기도 했었죠. 예. 대통령 선거 때 이대로 박정희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 나라에서 이제 다시는 선거가 없다. 그리고 총통 시대가 온다. 이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 대단한 용기였죠. 그 독재국가의 서슬이 펄한데. 예.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혹독한 시련기를 막 겪게 되는데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는 거죠. 예. 유명한 납치 사건. 일본. 예. 도쿄 예. 파레스 호텔에서 대통령께서 그 이제 구술할 때 예. 가장 그 격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소상하게 예. 그냥 그걸 쓰면 그대로 원고가 될 정도로 예. 이렇게 이제 구술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시니까 그렇게 소상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두 번 이제 죽을 고비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토막살인을 내서 예. 마대자루나 이런 것을 해서 갖다 버리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걸 바꿔서 바닷가에서 이제 수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인상에 남는 게 이제 이불에 싸서 넣으면은 그 이불이 물을 먹어서 뭐 뜨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속으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난한 삶 살았는데 내 삶 여기서 맞추자 좋다. 근데 뭐 그래도 잘 살아온 거 아니냐? 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됐지. 뭐 더이냐? 그러다가 아니야. 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이 상어가 이 아랫도리들을 다 뜯어먹어도 이 잇몸만 어떻게 떠서라도 살고 싶다라는 또 생각하세요. 간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하여 같은 은혜를 입은 국민한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배가 표현이 그래요. 미친 듯이 배가 달려가고 막 헬리콥터가 소리가 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점 가가지고 이제 요원들이 구출이 되는 거죠. 구출해서 선생님 아니십니까? 해서 이제 구출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생생하게 저한테 이제 그 납치 사건은 진상이 규명이 확실하게는 안 됐죠 아직. 사건은 정확히 다 규명이 됐는데 예. 관련 여부 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안 된 거죠. 유락 정보부장 지휘하에 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안 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라는 걸로 애매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뭐랄까 정의가 실종되는 그런 사건은 반드시 이걸 규명을 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애매한 봉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예. 그렇죠. 힘든 시간을 예. 보내는데, 근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고하시나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뭐 독재자이고 그분이 이제 뭐 많은 해악을 끼쳤죠.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제를 살렸다는 이 세간의 이제 평을 하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린 거에 대한 그 현상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문민 정부가 있었더라도 경제를 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게 장면 정권에서 세워진 겁니다. 집행을 그 쿠데타 세력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장면 정부가 그 5개년 계획을 갖고 그때 미국이 전폭적으로 그때는 문민 정부라 해서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서 경제를 부흥시켰다면은 지금 이제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한 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각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태 패배의식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그 신풍을 이제 좀 진짜하게 시킨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퇴임 이후에 그 박근혜 예. 한나라당 대표로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여기 사저로.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딸을 통해서 와서 이렇게 그때 사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박정희가 환생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하시고 뭐 본인이 딸을 통해서 화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네 삶에서 앙금이 있는 경우는 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분 평생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용서화해의 삶이었죠, 사실은. 그게 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했죠. 이게 용서와 화해가 이제 그런데 대통령께서 딱 했어요. 화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화해를 해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노시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하고 또 이제 뭐 5.18 내란 음모죄로 그때 사형 선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호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야당 당수, 반란군의 수괴, 내란 음모 사건 주범, 사형수 많이 다. 그때마다 이 한국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큰일이 난 겁니다. 이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 예감을 한 거죠. 아, 이제 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끌려가면서 알력으로 끌어가니까 이유 여사가 등지해서 그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그분이 그냥 가실 분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 소리가 증언하면서 생생한데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앙정보부인가요? 그 남산 지하 거기서 이제 그 막 거의 뭐 거기는 들어갔다 오면 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나고 대통령 이제 잠 못 자게 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군사재판 나가면 이 1심, 2심 이제 대법원 30인데 아니고 1심, 2심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만약에 판결할 때 그 재판장이 입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래서 사형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잖아, 사. 그 무기하면 무 나오잖아.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산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입을 보면 그렇게 그 정도는 마지막 절박한 생각을 가졌어. 그러나 죽어도 굴복을 안 한다, 타협을 안 한다. 그냥 그런 것이 그 당시 내 태도고 심정이었어. 그때 수감 기간 동안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예.
그 옥중에 600권 정도의 책을 예. 여사님, 이 여사님이 넣어드렸어요. 예. 거기에 뭐 이제 말하자면 모든 분야의 책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그걸 이제 굉장히 깊이 읽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도 정치에 바빠가지고 이게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면 좀 편안하게 읽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독서를 굉장히 즐거움으로 하시고 예. 그게 작지만 큰 대학,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예. 큰 대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감 생활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그 수감 생활에서 얻은 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일을 위한 충전, 사색, 더 나아가서 성찰 이런 거 하신 거죠. 그래서 6년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그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꼭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 안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시절에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가 참 짠한 내용이 많다면서요. 그 대통령께서는 청주교도소에 있고 그 홍일이 아들은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주원이 살았는지 모르는데 예.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편지가 온 겁니다. 예. 그게 죄수가 죄수한테 보낸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말 듣고 살아계시다는 말 듣고 너무 이제 저 기뻤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예. 그 이제 편지를 받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편지가 아들한테 왔는데 하루는 그 편지요 하고 주더라고. 그때 나한테는 가족 외에는 편지가 못 하는데. 그 홍일이 편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편지 받으니까 가슴이 떨려서 뭐냐면 잊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 왜냐면 눈물이 쏟아져서. 그래서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밤에 이제 누워서 그 머리에 이제 이불을 좀 거울 덮고 거기서 이제 불 밑에 하고 읽었어요. 옥중 서신에 나와 있는 29편의 그 편지는 일주일에 봉합엽서 한 장이 주어집니다. 예. 봉합엽서 한 장이 주어지는데 한 달에 한 번뿐이 못 보내요 집으로. 그러면 거기다 뭘 깨알같이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깨알보다 더 작게 쓴 거예요.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래서 14,000자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이 여사가 이제 감옥에 있는 이제 남편한테 보내는 이제 편지죠. 이게. 사랑하는 당신에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여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통령께. 대통령께는 이 편지가 제약이 있지만 여사님은 마음대로 보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옥중 서신에 묶여서 나온 건데. 예. 이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일테면 하얀 글씨 못으로 쓴 편지인데요. 못으로 긁어가지고. 예. 근데 서울대학 병원에 이감됐을 때 아무도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기도구도 거의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면회 와서 대통령께서 이 못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 못을 휴지나 이런 데다가 쓰면은 이호 여사가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다시 이제 그 불빛이나 이런 데 비춰봐 가지고 다시 그걸 판독해서 동지들한테 다 나눠주고 뭐 이랬던 이게 다 못으로 쓴. 못으로 쓴 편지. 유명한 못으로 쓴 편지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진 건 그러면 감옥에서 하신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은 그 다음 날 이제 말하자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지나간 거죠. 지나가는데 어느 날 대통령을 누군가 회유를 하려고 하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 안에 신문을 뭉치를 탁 던져주는 게. 거기 딱 보니까 광주 사태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엄청난 민주항쟁이 나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였죠. 사람들이 뭐 많이 죽었다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혼절을 해버리신 거지. 야 이런 게 있었냐고 의식을 놓아버린 거예요. 발 뻗고 우신 거죠. 들어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결국 이제 그때 그 광주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해보는 거 하는 거하고 전두환 사퇴,
김대중 석방이에요, 그게. 구호가. 음. 얼마나 본인의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예.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광주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군부 사람들이 휴유로 옵니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신 이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협조해라. 대통령 외에는 다 들어주겠다. 당신이다. 그러니까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랑 협조해라. 김대중 대통령도 인간인데 살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참상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복받치니까 나는 광주 사람들과 같이 죽겠다. 당신들 협조받아야겠다. 나를 죽여라. 나는 마음 객정돼 있다. 당신하고 협조 못하겠다. 라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이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얘기를 안 하셨지만 같이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자기네들은 이제 뭐 막 장난도 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오늘 이제 가서 이제 면회를 가던가 어디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가던가 뭐 이렇게 뭔 일이 공모해서 나가면 이 낯빛이 표정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표정이 하나 없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몸무게가 한 10kg 빠지고 어떻게 보면 흡사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뭐 표정 없이. 표정 없이 뭐 표정하게 그 이제 죽음이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감염이 되고 청주 교도소로 가갖고 이호 회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을 때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 눈물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에요. 내가 그게 내가 살았구나. 살고 싶었던 거죠. 예?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라고 자서전도 우리 나오죠. 살아있음의 눈물이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광주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거기서 그냥 광주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거죠. 당시는. 너 광주요. 이건 참. 이제 오셔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광주에 처음 오시는 겁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에 광주에 처음 와서 그 육도를 붙들고 그때 우는데 엄청나게 그때 아무 얘기도 못 하시고 막 울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은 안 하는 거죠. 예. 그 보복을 안 하는 게 그 대통령님의 그 원래 통합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특정 지역적으로도 이제 돼 있잖아요. 통합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때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피해 보복을 해요. 그랬더니 더 큰 독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예회복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보복을 안 해요. 보복을 않고 해외 망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도 본토인 영국 사람들한테 욕을 해도 그냥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화해가 돼가지고 영국의 민주주의가 거기가 말하자면 싹이 튼 거예요. 그걸 이제 대신 프랑스와 러시아는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돼가지고 거기는 한참 늦어졌어요. 민주주의가. 그런 예를 대통령이 그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 보복을 않겠다. 우리한테 용서와 화해의 커다란 유산을 남기신 거죠. 삼김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 삼김 시대의 삼김인 가운데 두 분은 결국 대통령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고하시던가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그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민주투사고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때 양대 축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3당 통합입니다. 3당 통합. 그때 이제 합당의 주역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군부 세력과 손을 잡은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군부 세력의 소굴로 들어간 겁니다. 군부 본인께서는 무슨 이제 뭐 구국의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도 달라질 것이며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이제 또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떨어져서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로 이제 그 유학을 떠나시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손을 잡고 부축을 해주면서 우리 같이 좋은 날을 만들자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삼김 시대의 마지막 승자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승자는 나고 나머지는 없다. 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세대교체론으로 해서 정치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그때 디제는 은퇴하셨잖아요. 네, 은퇴했지만 김영삼 후보 때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았어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 동지가 뭐 3당 합당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뭐 봐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잘하는 민주화 동지가 자신을 용공문자로 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적인이 동진이 이런 개념이 떠납니다. 굉장히 연민의 정으로 바라본 거 시선을. 참 그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서 역사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애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셨대요? 그때 그 감격은 정말 그 대단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만의 감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지금 네. 그 말하자면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건 그 야당 사회도 대단한 것이고 국민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대통령만의 영광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